한 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오늘 점심 뭐 드셨나요? 우리나라 성인 3명 중에 1명은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로 배달 음식이 유독 호황기였던 최근 2년간 고혈압 환자 증가폭이 최근 9년 내에 가장 컸다는데요. 일상 회복과 함께 건강도 회복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민주당에 이어 정의당에서도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고 이를 당지도부에서 묵살하려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 정의당은 성폭력 사건은 아니고 또 피해자인 강민진 전 대표의 요구에 따라 조치했다는 입장인데요. 잠시 뒤 알아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우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데 관련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에서 쿠데타가 진행 중이라는 주장과 함께 푸틴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도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숨겨져 있던 사생활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네, 즐거운 큐시트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이번 아이템은 윤 대통령, 한동훈 장관 임명 수순, 정우영 후보자는 고심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이르면 오늘 오후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실은 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판단에 임명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오늘 오전 윤 대통령 출근길 발언부터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 후보자 임명은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어제까지 뭐가 안 왔기 때문에 일단 출근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검토하겠다라면서 한 말, 어제까지 뭐가 안 왔기 때문에 이 말은 형식적으로는 임명 요건이 갖춰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네. 윤 대통령 앞서 여야 이견으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한 후보자에 대해서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이 네. 기한이 어제까지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네.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임명이 되면 이 조국 추미애 박범계 장관에 이어서 이 4번 연속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무부 장관 임명이 되는 셈입니다. 네. 이 한 후보자 임명장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받는 대로 검찰 인사를 확정하는 한편 이 시행까지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소송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정권에서 사라진 이 검찰의 주요 반부패 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작업, 이 한 후보자 기중에서 검찰 정상화가 추진될 거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것이다라는 거이 너무 좀 당연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민주당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한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향후 전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일단 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한 지 하루 만에 의회주의를 뒤집었다. 이 만약에 강행하면 협치는 없다는 뜻이다라는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고요. 이 국민의힘에서는 임명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엄호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중 임명될 거란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검증에서 이미 탈락한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민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마이웨이 인사를 임명 강행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전혀 그 도덕성이나 능력 전문성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드러내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오히려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청문회 이전에 비교했을 때 청문회 이후에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민주당이 그냥 자신들을 향해서 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네. 그거를 부적격자로 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경호 의원님. 사실 어제 시정연설할 때 여야 분위기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 강행을 하면 협치는 물 건너가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어제는 분위기 정말 좋았잖아요. 네. 뭐 흔히 말하는 이 팻말 사라졌어요. 네. 또 윤 대통령도 협치 얘기했어요. 처칠과 애슐리의 사례 뭐 이런 거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 뭐 이거 어차피 예상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언론에서 이미 관측했듯이 한동훈 법무는 임명 강행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뭐 강한 의지 같고요. 얘기하신 대로 정호영 복지부 장관은 지명 철회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문제는 지금 한덕수 총리가 가장 큰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역시 민주당이 표결로 인준 거부 내지는 인준에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덕수 법무장관을 강행할 경우에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강행할 경우에 네. 민주당이 과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강대강 완전히 정면으로 부결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또 하루 이틀 아니면 며칠 더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그걸 위한 막후의 조율이 네. 어떻게 진행되느냐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안마다 나서서 굉장히 강성 목소리를 내는데 네. 겉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속으로는 야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협상의 키를 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야 전국이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보이지 않는 여야 간 물밑 조율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호정 기자, 지금 한동훈 후보자의 임명이 거의 뭐 목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법무부 입장에서는 새 장관이 곧 오는 상황이거든요. 법무부 분위기 어때요? 네, 이 새 정권의 법무부가 출범을 하면 대규모 인사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네. 이 특수통 검사들, 이 요직에 있던 검사들이 지난 정권에서 대거 자천이 됐었잖아요. 네. 이 검사들이 다시 요직에 전면 배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에 앞서서 이 친정권 검사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네. 관측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던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네. 그러니까 이 한동훈 후보자의 이 무혐의 결재를 수차례 미뤄왔던 의혹을 받기도 했었죠. 네. 이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지검장과 함께 지난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던 인사들의 줄사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고요. 네. 또 다른 움직임들도 좀 감지되는데요. 이문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검사의 직무수행 자격을 따져보는 심층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7년마다 받는 검사에서 직무 능력을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네. 이 지난 정권에서 검찰 구성원들과 마찰을 빚어왔던 바 있습니다. 임 검사는 전현직 총장과 검사장 등을 고발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면서 이 잘릴 경우를 대비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검찰 내 성폭력을 이 고발하며 미투 운동에 불을 지폈던 서지현 검사 역시 이 네. 사표를 냈는데요. 이 추미애 장관 시절에 법무부 성평등, 양성평등 정책 특별자문관으로 발탁이 된 바 있거든요. 네. 그런데 원대복귀 이 임명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 검사는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것에 의미가 너무나 명확하다면서 사표를 냈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 유호정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된다고 하면 이 법무부 내에서 이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이 좀 중용이 됐었던 이런 인사들이 홀대를 당하는 거 아닐까 하는 이런 우려 또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지금 보면은 뭐 이런 관측도 있기도 하고요. 또 한동훈 후보자 자체가 또 기수가 좀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례상 그 윗기수는 보통 그러면 이제 옷을 벗고 나가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검찰 인사가 이게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너무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과거에 비해서 조금 그 네. 기수 문화가 조금 완화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로 그냥 다 옷을 벗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 동기들이나
위로는 그냥 싹 옷을 벗었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높더라도 남아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네. 다만 이제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보다 높은 게 일반적으로 관례였잖아요. 물론 네. 이제 검찰 출신이 가게 되면은. 네, 네.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 사법연수원이 27기거든요. 네. 27기인데 지금 사실 지금 지검장급이에요. 고검장도 아니고 지검장급이 지금. 그래서 사실 더 파격 인사하긴 했어요. 예. 그러면 검찰총장이 27기가 뭐 즈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러면 지금에 있는 고검장들은 싹 옷을 벗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에 있는 고검장 중에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에서 잘 나갔던 분들이 많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성윤 뭐 고검장 네.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이미 뭐 박성진 대검 차장 뭐 24기, 조재현 부산 고검장 25기, 김관정 수원 고검장 26기는 뭐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아까도 네. 얘기했듯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도 26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불편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좀 가깝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뭐 쭉 옷을 벗을 가능성이 높고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27기 안팎으로 해서 지금 임명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온다고 보면은 네. 큰 폭의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네, 이 검찰 인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또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 한동훈 후보자만큼이나 또 이목이 집중되는 후보자가 또 있죠. 아까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정호영 후보자, 김현 기자. 네. 정호영 후보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마음을 이제 확실하게 정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에서 기자들이 안 그래도 이 정호영 후보자 임명 문제 오늘 결정되나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답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는 결정 좀 하셨나요? 글쎄, 아직 뭐 임명 안 한 장관의 후보자가 몇 분 있죠?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기자들이 오늘 임명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오히려 기자들에게 아직 임명 안 한 장관 후보자 몇 명 더 있죠? 이렇게 반문하면서요. 즉답을 피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모습만 보고서라도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 조금 깊구나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윤 대통령 지금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임명을 할 수 있는데도 사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민주당과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 MBN 출연을 해서 네. 모든 인사 책임 대통령에게 있는데 만약 여기서 지금 또 하나의 낙마 인사가 나오게 된다면 이거 조금 위험 요소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결국 판단하는 건 대통령의 몫이다. 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약간 악재가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요.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좀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일각에서는 이 정호영 후보자와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좀 연계하는 거 아닐까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 거예요? 네, 일단 민주당은 일단 당 지도부는 총리 인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네. 당 내부에서는 이 총리는 넘어가주자 인준 불가피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실제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민주당이 총리 인준에 좀 협조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대전, 충청, 강원 일부 지역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인데 이 보시는 것처럼 모든 지역에서 이 총리 민주당이 좀 협조를 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 인준을 조금 한동훈 후보자 그다음에 정호영 후보자와 좀 연계를 해서 좀 정무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 중진 이상민 의원 목소리 준비해봤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인준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뭡니까 지금? 지금 복잡하죠. 부담도 되고 아. 또 여러 가지 그 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부정적인 기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도적으로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이니만큼 우리가 의지적으로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보태줘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네. 이러려면 당내에도 좀 설득이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한데 예.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당내 반대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은 정호영 후보자입니까? 아니면 정호영 플러스 한동훈 후보자입니까? 아니면 정호영 한동훈 플러스 김현숙 후보자까지입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한동훈. 왜냐하면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는 네. 이미 국민적 그 심판에서 결격 사유로 이미 판정이 났습니다. 아마 이분을 임명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민주당의 수도권 다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대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 계속 물고 늘어지면은 네. 이 국민의힘이 이 발목 잡기 프레임 이걸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런 목소리가 당내 소수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단정 짓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사실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가 딱 요것만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여야 간 굉장히 많은 이 변수 요인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준의 키가 민주당에 있는 건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건지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의 마크 조율 역할 얘기했는데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급 조절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총리가 없이 정부 첫 내각이 굴러간다. 이건 정말 여러 가지로 상징성에서나 아니면 실질적인 총리의 권한과 역할에서나 삐거덕거리는 모습 이걸 피하기 어려운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총리는 지금 민주당 내에 이러이러한 기류가 있다고 김현 기자 설명에 잘 담겨 있지 않습니까? 국민 여론도 아까 다른 여론조사와 달리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준을 해주는 쪽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여론이 많이 나온다면서요. 이런 것들이 사실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려면 그걸 국회에서 민주당이 못마땅하지만 인준에 찬성을 하도록 가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버릴 카드는 버린다. 버린다는 표현이 정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완급 조절이 좀 필요하다. 네.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정호영 뭐 다 지키고 싶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정말 논란이 되고 있는 몇몇 비서관들이라든가 네. 아니면 다른 뭔가 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이런 유의 인사는 윤 대통령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민첩하게라도 반응을 보여주는 게 네. 그게 다른 카드를 취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바로 총리 인준을 찬성을 유도하는 성의를 보이는 게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를 잠시 드렸습니다만 결국 키는 윤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지금 정무수석이 아마 정말 발이 부르틀 정도로 뛰어다녀야만 가능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모든 걸 풀 수 있는 키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잠깐 논란이 되고 있는 비서관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각, 이 3시 38분을 좀 지나가고 있죠. 지금 이 국회에선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이 대통령실, 이 예전에 청와대라고 하죠. 지금 용화대, 뭐 이른바 용화대인데 대통령실을 사실 주관을 하는 어떤 상임위, 대통령실에 대한 어떤 상임위가 바로 운영위인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현재 다 국회에 지금 운영위에 출석해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게 비서실장도 아니고요. 수석 비서관도 아니고 김형 기자. 네. 5급 총무비서관이 가장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이야기입니다. 네. 일단 이 논란을 좀 짚어보려면요. 윤 비서관 이 과거 검찰 근무 당시의 성비위 사건 전력과 이 자신의 시에서 이 지하철 내 성추행을 사내 아이들의 장난 이렇게 표현을 했다가 지금 굉장히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시에서 문제가 될 만한 표현이 발견이 된 건데요. 네. 지난 2004년에 출간한 자신의 시집에서 나온 표현인데 저희가 짧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 출근길, 이번에도 지하철을 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출근길은 모습인데 뒤쫓는 일이 없어도 샌들을 재촉하면서 도망을 치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만 밀어붙이는 수컷들의 염정이 그들을 띵뛰게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표현 언뜻만 봐도 이게 좀 네. 여성을 좀 비하하는 듯한 표현이 사용이 됐고요. 이 시에서 마찬가지로 여성을 좀 수동적이고 좀 수능적이면서 도망치는 존재로 형상화를 했습니다. 네. 때문에 다시 좀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윤 비서관의 시를 둘러싼 의혹 계속해서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지하철 칸에 이제 여성 칸이 생기니까 이 성추행할 자유가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의혹이지만 일단 제기가 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윤석열 대통령 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에서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질문을 던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질문 없으시죠? 좋은 하루 보내시라. 마치 다른 질문을 얘기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예 질문을 듣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면서 네. 답을 표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대통령실 비서실에 이제 대통령실의 이 관계자에 따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 인원들에게 이 윤 비서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네. 성추행 사건 자체도 10에서 20년 전 옛날 일이고 이 시집이 출간이 된 것도 꽤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의 인물인 윤재순 비서관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전에 시작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네. 이 참석하는 도중에 이제 기자들이 붙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거냐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 네.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방금 들어온 영상인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비서관님,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지금 사과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오늘 운영위에서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잠깐만 좀 늦어갖고. 그 검찰 재직 시 한마디 해주시죠. 한마디 해주시면 저희 그냥 빠질게요. 네. 오늘 한마디 간단하게만 해주시죠. 사과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네. 언제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에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저게 윤재순 비서관이 조금 전에 국회 운영위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기자들의 네. 질문에 대해서 들어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고요.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묵묵부답으로 국회 운영위에 일단 출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국회 운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저희가 만약에 좀 새로운 소식이 들어온다면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이런 아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뭐 말을 좀 피하는 이런 모습도 있고 윤재순 비서관도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 약간 이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은 이런 입장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민주당 연일 이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동료들이 이 윤재순 비서관을 EDPS 음담 패설이라는 이 약자로 이렇게 줄여서 불렀다는 정황이 있다면서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네. 더욱 놀라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태도를 좀 비판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다. 이 윤 비서관의 이 왜곡된 성인식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대통령실로 임명을 하는 것. 네.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얘기했던 반지성주의 아니냐. 네. 이렇게 취임사를 언급을 하면서 비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네. 이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 윤 비서관의 비서에 좀 경지를 요구하는 그런 의견을 전달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는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이게 윤 비서관의 본인의 해명도 좀 충분히 들어보고 네. 그다음에 여론도 좀 살핀 다음에 그다음에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신중론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 권성동 원내대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본인 입을 통한 그런 그 팩트체크 사실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관계와 본인의 입장 그리고 왜 그렇게 무슨 예술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겠지만 왜 그런 식의 표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국민 여론의 추이를 살펴본 다음에 어떤 판단을 해야지 그냥 무작정 일방적으로 단죄를 하듯이 하는 거는 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출근길 모습을 봐도 그렇고 글쎄요, 이 결국은 윤재순 비서관을 안고 그냥 같이 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준일 대표님 예. 어떻게 보세요? 안고 간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안고 갈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요. 네. 후에 이제 상황을 지켜볼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본인하고 같이 일을 했던 측근들은 끝까지 같이 가는 이제 경향성이 있거든요. 믿고 쓴 사람 또 쓴다. 네. 그래서 지금 낭만 사람들을 보면은 김인철 이제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40년지기로 알려졌는데 사실 이게 본인이 지역 언론에서 인터뷰하면서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나 윤석열과 40년지기다. 약간 자가 발전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진 사퇴를 했지만 사실상 경질이었고 네. 김성애 종교다문화 비서관도
사실은 측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경질하는데 별로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끝까지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게 한동훈 예를 들면 네. 완전 측근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시원 지금 공직기관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유우성 간첩 조작 그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임명을 논란이 했잖아요. 있었죠. 이분도 지금 옛날 수사관 시절부터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검찰총장 할 때 대검 운영지원과장에서 살림을 다 맡았던 분이에요. 네. 그렇다 본다면 웬만하면 끌고 가려고 할 거다. 다만 너무 전국이 경색이 될 경우에는 네. 최후 이미 정호영은 이미 사실상 버린 카드고 네. 최후의 카드로 마지막으로 만지작거릴 가능성은 있다. 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의 스타일상 이 본인이 정말 측근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같이 하지만 아직은 모른다. 여론의 추이를 좀 지켜볼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성비위 소식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제목은요. 민주당 이어 정의당도 성비위 얼룩진 진보 물음표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성비위 사건이 제기된 이 박완주 의원을 결국 제명했죠. 그런데 네. 이 가운데 정의당에서도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다는 폭로가 또 나왔습니다. 네. 이 강민진 전 정의당 대표가 어제 각각 당직자 그리고 광역도 위원장에게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요. 이 당직자 A는 지금도 주유당 강부로서 활발히 활동 중이고 또 이 당위원장은 곧 열릴 지선에서 단체장 후보로 출마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런 피해 사실을 선대위 회의에서 알렸지만은 여영국 대표가 공식 절차를 밟지 않고 직접 가해자에게 경고를 하겠다. 발설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했다면서 당 지도부가 이를 묵살했다는 취지로 현재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에 가해자에게 사과문을 받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고 네. 이 바깥으로 논란이 되지 않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정의당 식인가라면서 따져 묻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 전 대표의 어머니도 같은 네. 날 입장문을 냈는데요. 어떻게 정의당이 이럴 수 있냐라면서 이 딸이 당에서 겪은 성폭력을 털어놓았을 때 이 당사를 찾아서 멱살을 잡고 너가 인간이냐, 너 같은 게 정치를 한다, 소리 지르고 싶었다라는 강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네, 이 어머님의 말씀 어떻게 정의당이 이럴 수 있냐? 이 정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 뼈아픈 비판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민주당도 이 민주당에 이어서 지금 정의당 약간 진보 정당에서 계속 성비위 악재가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의당 측은 이런 뼈아픈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 폭로 하루 만인 오늘 대변인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동영 수석 대변인 얘기 듣고 오실게요. 어제 저녁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성폭력 사건을 주장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은 긴급 대표단 회의를 소집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여영국 당대표는 강 전 대표의 비공개 회의 소집 요구에 따라 배석자 없이 비공개로 대표단 회의를 진행한 결과 강 전 대표의 요구대로 A 위원장에 대한 엄중 경고와 서면 사과 조치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은 강 전 대표의 요구대로 공식적인 절차와 조치를 철저히 이행한 바 당 지도부가 사건을 묵살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해 말 당 행사가 끝나고 뒤풀이 자리에서 이 네. A 당 위원장이 강 전 대표 옆으로 가는 과정에 당 전 대표를 밀쳤고 그래서 불필요한 신체 접속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강 전 대표가 회의 이튿날 성폭력으로 볼 문제는 아니지만 이 위원장의 무례한 태도를 보인 데 대해서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해서 이 당 차원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주의를 당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이 다만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위원장의 지방선거 공천은 당규와 공천 심사 기준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게 성폭력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다. 은폐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다. 이게 지금 정의당의 공식 입장인데 문제는 지금 이게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강 전 대표 여기에 또 반박을 했죠. 네, SNS로 다시 한번 당 대변인의 발언을 조목조목 재반박했습니다. 네. 보시면 당이 성폭력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심지어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당의 공식 입장이라는 점이 경압스럽다라고 밝혔고요. 이 해당 사건을 자신이 직접 성폭력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고 공식화한 적이 없다고 또 반박을 했습니다. 결국 당 대변인 입으로 성폭력 피해를 부정하는 입장이 나가고 있는 셈인데 이 가해 당위원장의 지방선거 공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 아직 뭐 정확한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 공방으로 지금 이거 가고 있는 상황인데 윤경호 위원님, 이 만약에 강 전 대표 얘기가 맞다고 한다면 정의당은 사실 젠더 의식이 굉장히 강조됐었던 그런 당이거든요. 이 타격이 좀 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진보 정당이고 또 진영 측면에서도 보수 쪽과 대비되는, 그러니까 조금 더 젠더 문제에 대해서 열려 있는, 아니면 평등 의식이 조금 더 깊을 걸로 그렇게 되게 인식이 되잖아요. 저는 이번 정의당 사태도 물론이고 이미 지금 보도가 됐으니까 민주당의 박완주 의원 사태도 두 사안 다 핵심이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이 터진 게 벌써 작년 11월, 12월이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문제 제기가 되느냐. 결국 당시 시점에 정확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거나 됐더라도 정치적인 여러 이유로 덮였거나 아니면 뭐 다른 식의 왜곡이 벌어졌다는, 그게 저는 더 큰 심각한 문제다. 이제 와서 문제 제기가 됐는데 명백하게 피해자들이 있는 사안이니까 그건 뭐 사실 규명이나 잘잘못은 어떻게 보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당시에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이고 정의당은 어찌됐든 제3당이고 진보 정당을 자임하는 네. 많은 당원들이 같이 공존을 하는 상황인데 그게 아주 체계적으로 저렇게 은폐가 돼버렸다. 이게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사안이 생길 경우에 어떻게 일 처리가 될 거냐라는 거를 그대로 함축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점이 이번 사태를 풀어나가는데 핵심 고리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잠깐 속보가 나왔습니다. 지금 아까 이 말씀드렸었던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현재 열리고 있는 국회 운영위에서 성비위 논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불쾌감을 드렸다고 한다면, 국민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한다면 사과드린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아마도 계속되는 이 운영위의 상황 그리고 윤 비서관의 얘기나 뭐 이런 관련 사안들은 제가 추후 좀 더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다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가운데 지금 계속되고 있는 성비위 논란. 이 논란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다른 지방선거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사실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구보다도 어떤 후보보다도 가장 좀 많이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이재명 위원장, 이수아 기자, 네. 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 때의 그때의 그 사이다, 파이터 이 모습으로 돌아왔다고요. 네, 사실 이번 보궐선거 출마할 때는 유능한 일꾼 이미지를 밀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 파이터 이미지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강해진 표현 수위가 특히 눈에 띄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런 일이 민주당에 만약 있었다라면 당이 해체할 수준이었겠다라고 일침하는가 하면은 성남갑에 출마했던 안철수 위원장을 향해서는 또 이렇게 말했는데요. 직접 발언으로 듣고 오시죠. 제가 안철수 후보가 경기도 선거에 별로 도움 안 될 거라고 봐요.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까지 한때 존경했던 분이신데 그분의 정치 생명의 근원은 새 정치 아닙니까? 다당제, 정치 교체. 근데 지금 구정치로 완벽하게 투항했죠. 10년 동안 새 정치에 울고 드셨는데 지금 맹물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 맹물밖에 안 나오는 울고 먹은 사골 그 통째로 보수 정당 구정치 세력에게 갖다 바쳤지 않습니까? 저는 10년 동안 국민을 기만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참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네. 이런 분이 경기도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네, 안철수 위원장 이 후보를 향해서 우려먹은 사고를 통째로 국민의힘에 갖다 바치지 않았냐라면서 단일화를 비판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 여당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해라 하고 본인에게 계속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 그냥 국민의힘 당론으로 이걸 정해라. 추진하면 내가 100% 찬성하겠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과연 발의를 할 수 있을까? 라면서 비꼬고 도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어제 민주당 인천 통합선대위 출범식에서도 한마디 했는데요. 이 대통령 취임 20일 만에 이뤄지는 지선이지만은 여야 지지율이 비슷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면서 지선 승리를 자신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여야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보면 국민의힘이 48.1% 그리고 민주당이 37.8%를 기록 중입니다. 네. 김준일 대표님, 예. 지금 보면은 이재명 위원장의 발언이 점점점 이렇게 세지고 있어요. 예. 이게 전략인 거겠죠? 전략이라고 봐야죠. 지금 이재명 고문 같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여기 이번 선거에 정치 생명을 걸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하나는 본인의 당선도 당선이지만은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지금 선대위원장까지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월 전당대회에 지금 뭐 출마할 것을 예고된 상황인데 여기에서 성적이 안 좋을 경우에는 본인이 구원투수로 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방선거의 특징상 투표율이 높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지층 결집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좀 센 발언들을 의식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이거 말고도 뭐 적반무치 뭐 이런 단어도 며칠 전에 썼잖아요. 적반하장과 후한무치를 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언론에 이제 좀 언론들이 딱 좋아하거든요. 그런 단어들 딱 집어 쓰는 거를 그런 것들을 조금 전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당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하락세거든요. 이게 비호감도를 좀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선을 잘 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재명 위원장 전략적으로 지금 발언 수위를 서서히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이재명 위원장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지금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이 후보의 선거 운동 중 행동에 대해서 좀 논란을 만들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격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이 여자아이를 옆으로 밀쳤다던가 아니면 신발을 신고 벤치에 올라갔다. 여기에 더해서 추가로 그제 유세 도중에 이 위원장이 한 술집을 찾았는데 지나가면서 여성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모습이 영상에 잡혔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자칫 성범죄가 될 수 있는 만행이라고 현재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온라인상에서 이재명 위원장이 과거 대선 후보 때 했던 행동이 같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 3월 성북구 유세 뒤에 지지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는 영상이 저 옆으로 나가고 있죠. 저 영상인데요. 보시면 이 후보가 바로 앞에 있는 남자 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수차례 누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결국 당황한 듯이 이렇게 좀 더 몸을 구부리는 모습이 생방송에 나왔던 건데요. 이 후보 현재 선거 활동 중 행동들이 논란이 되면서 이 행동까지 함께 구설에 오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금 보면은 뭐 이준석 대표까지 나서서 이재명 위원장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위원장 대항마로 나섰던 윤영선 후보의 유세에 동행을 했는데 이 유세 발언에서 다른 당과 다르게 우리 당은 정치적으로 이곳을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 민주텃밭의 불체포 특권을 위해서 이 후보가 출마했다는 기존 공격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재명 위원장의 발언도 세지지만 국민의힘도 이 하나하나 뭐 행동 하나하나를 지금 보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인 건지 내일 또 윤석열 대통령 또 뭐 내각 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이 5.18 이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광주에 간다고 하죠. 그래서 이걸 의식한 건지 몰라도 이호정 기자. 지금 이재명 위원장이 오늘 먼저 광주에 갔어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장이 선대위 사령탑을 맡은 이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는 거고요. 두 번째 지역 방문이거든요. 오늘 오후 광주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간담회나 행사에 참석한 이후 5.18 전야제까지 함께한다는 계획입니다. 내일 광주에서의 보수 총결집이란 이례적인 행보에 앞서 하루 앞서서 이 위원장이 먼저 광주를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내일 있을 이 기념식, 항상 이 5.18 기념식이 있을 때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이걸 재창을 하냐 마냐 이게 항상 논란이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재창하는 걸까요? 네, 재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 그리고 정부 주요 인사 그리고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기립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할 예정이다라고 알려졌는데요.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여부는 이 보수 정권 들어와서 매해 기념식 전후로 논란이 돼 왔습니다. 왜 그런지 과거 보수 인사들의 기념식 모습 보고 오시죠. 네, 보시면 진보 인사들은 입을 좀 따라 부르는데 보수 네. 인사들은 입을 꾹 닫은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 정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 기념식이 이뤄진 첫 해부터 행진곡 재창이 공식 식순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부터 이게 합창 형태로 바뀌거든요. 합창 형태라 하면 합창단이 부르고 따라 부르고 싶은 사람들만 따라 부르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뭐 유족들 5.18 단체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 때까지 합창 형식이 유지가 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다 함께 부르는 재창 형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성향에 따라서 재창이냐 합창이냐 갈리던 상황인데 여기에 윤 대통령이 흔쾌히 재창을 하기로 했다라는 결정을 두고는 보수 정권 대통령으로서는 전향적인 결정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사실 지방선거, 이 굉장히 지방선거를 두고 여야, 저희가 뭐 이재명 이 후보와 이재명 위원장과 뭐 국민의힘의 공격, 뭐 이런 얘기를 좀 이 말씀드리면서 잠깐 이 윤석열 대통령 얘기도 이 드리긴 했는데 보통 선거는 여야 대결입니다. 그런데 요정 기자, 지금 보니까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뭐 제1야당, 제1여당이 아니라 무소속 후보랑 대통령 사이에서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강용석 무소속 후보의 이야기인데요. 이 과전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이 강용석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김동연 후보와 싸우지 않고 김은혜 후보를 공격하느냐. 라고 말했다는 주장인데요. 여기에 민주당은 어제 윤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정치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도 입장을 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은 강용석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국민의힘도 가짜 뉴스라고 반박에 나서면서 진실 공방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실 입장이 전해진 이후에도 이 강용석 후보 측은 이 통화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 직후에 이 윤 당선인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고 통화를 한 기록도 남아있다라는 강용석 후보 측의 이 주장이 전해졌고요. 여기에 강 후보 역시 오늘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 많고 이 내용도 본인이 주장한 바와 다르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은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다. 윤석열 새 정부에 누가 되고 싶진 않다라는 입장을 조금 전에 밝힌 상황입니다. 네. 글쎄요, 윤경호 의원님. 이 강용석 후보가 뭐 난 기록도 있고, 그러니까 보니까 뭐 아까 뭐 제가 전해드릴 거는 기록은 있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사실 기록은 없다라고도 말을 바꾸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본인 주장은 통화한 게 맞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진실 공방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진실이 뭐든지 간에 이런 공방이 그럼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한테는 득이 되는 걸까요? 득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용석 후보의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시끄럽게 만들어서 언론의 주목을 끌게 하고 그 언론이 이걸 보도함으로써 대중들의 또 관심을 유도하는 이거 아주 지금 대성공인 것 같아요. 그럼 뭐 뭘 위해서냐 이건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정말 당선인 시절이라도 전화를 해서 저렇게 개입을 했다고 그런다면 뭐 법적인 위반은 아닐 거예요. 대통령 신분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 그건 탄핵을 운운할 정도로 선거에 개입한 거다라고 공격을 받겠죠. 네. 그러나 당선인 신분은 지금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법상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강용석 후보의 아까 말씀드린 노이즈 마케팅에 지금 많은 언론이 어떻게 보면 부안해동을 하는 셈이 돼버리는 건데 강용석이라는 변호사가 정치인이 되겠다고 지금 도지사 선거에 나오기 전에 했던 여러 행동들은 사실 보수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우익적인 행태를 보이는 분들만 상대로 유튜브 활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동도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과연 그런 극단적인 언행을 하는 강용석 후보와 그 지지층을 끌어안는 게 제대로 끌어안는 게 될 것인가, 아니면 중도 정도를 생각하고 김은혜 후보를 지지하려고 했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떨어지게 만드는 악영향은 없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마 그런 점에서 단일화 얘기가 조금 나오다가 단일화가 정말 도움이 될까라는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전략으로 국민의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왜 우리가 지금 선거에서 이런 양쪽이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논쟁을 하고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이런 걸 한번 유권자들도 생각을 해본다면 강용석이라는 정치인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정치인인지 아닌지 이런 걸 한번 잘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마도 국민의힘의 고민이 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아이템은 김현 기자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아이템 국제 이슈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네, 러시아 내 쿠데타, 푸틴 혈액암 투병설입니다. 네. 일단 우크라이나의 최고 정보 책임자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 국정원장 정도 될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의 이 국방정보국장이 영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 이 공개 발언이 지금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푸틴 대통령이 지금 암을 앓고 있고 건강이 심각하게 좋지 않다, 이런 내용을 밝히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발언 저희가 짧게 준비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Вчасно у нього кілька значних захворювань, одне з яких це є рак. 네, 이 발언이 좀 힘을 좀 얻는 이유가요. 이 미국 매체를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 미국 매체 같은 경우에는 푸틴 대통령이 현재 혈액암에 걸렸다,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전했고요. 이 푸틴 대통령이 혈액암에 걸려서 굉장히 아픈 상황이고 우크라이나에 이제 침공을 하기 전에 이 혈액암 수술까지 받았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국 매체는 지금 푸틴 대통령 상황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아서 이 만일에 대비해서 지금 푸틴 대통령이 사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요, 대역까지 똑같이 생긴 대역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신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이 푸틴 대통령이 최근에 좀 아파 보이는 또 어색한 좀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최근 몇 차례 보였기 때문에 이런 보도에도 지금 좀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도 이 장면들을 몇 가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푸틴 대통령이 지금 만으로 69살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70이 넘은 나이, 고령의 나이인데 지금 보시는 저 화면이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갔을 때, 침공을 했을 때 국방부 장관을 좀 칭찬하고자 면담을 하는 장면인데 보시는 것처럼 저 오른손을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저 책상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가 봐도, 한눈에 봐도 저게 좀 자연스러운 장면은 아니잖아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책상을 꼭 붙잡은 상태로 국방부 장관을 칭찬하고 또 이렇게 격려하는 저 모습이 포착돼서 굉장히 당시에도 건강 이상설이 흘러나오기도 했었고, 저게 이번 달 9일에 펼쳐진 이 러시아의 전승절 행사 모습인데 저 때도 보시다시피 저날이 춥지 않은 날이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저 푸틴 대통령 이 담요를 덮는 모습이고 걸을 때도 저렇게 오른팔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렇게 누가 봐도 한눈에 봐도 이렇게 좀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계속 연출을 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건강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건강 이상설이 굉장히 계속 이어져 왔고 이번 보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아니, 일단 푸틴 대통령이 약간 암 투병을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할 때 쿠데타 얘기를 했어요. 쿠데타는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방정보국장이 직접 밝힌 내용인데 네. 러시아의 지금 리더십 교체가 시작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 기자가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냐는 뜻이냐 이렇게 재차 질문을 하자 그렇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푸틴 대통령이 이걸 지금 막을 수 있는 심리적 육체적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이 8월 중순에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의 얘기지만 네.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으로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이제 전쟁이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서 만약에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네. 이번 러시아 내에서 지금 점쳐지는 쿠데타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이게 다 맞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푸틴 대통령이 뭐 지금 얘기만 들으면 굉장히 좀 골치가 아플 것 같은 이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런 가운데 또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도덕성에도 지금 치명타를 입은 상황인데요. 네. 일단은 푸틴 대통령이 이혼한 부인과 사이에서 2명의 딸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새로 밝혀진 내용이 지금 다른 2명의 여성과 2명? 네, 2명의 여성과 최소 4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내용이 지금 새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여성은 가사 도우미였는데요. 네. 이 푸틴 대통령의 가사 도우미였는데 여기서 딸을 1명 낳은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딸이 굉장히 SNS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얼굴이 굉장히 온라인상에서 유명한 상황인데 인플루언서였나 보죠. 그렇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 사진을 저희가 봤는데도요. 사진 굉장히 푸틴 대통령을 닮아 있습니다. 네. 이 딸 그리고 심지어 이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아빠라는 사실을 지금 보고 계신 저 여성인데요. 네네. 지금 푸틴 대통령의 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언뜻 봐도 얼굴이 굉장히 닮아 있지 닮았네요.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아버지가 푸틴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약간 티를 내면서 네. 자꾸 과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다고 하고요. 이 여성뿐 아니라 지금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러시아 금메달리스트가 있는데 이 여성과 사이에서는 최소 지금 3명에서 4명의 자녀를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지금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런 뭐 사생활 이외에도 지금 도덕적으로 공격을 받는 이유는 이들 모두가 지금 굉장히 고급 아파트, 뭐 외국의 모나코 등지에 굉장히 네.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모두가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과시를 하는 게 지금 포착이 되면서요. 푸틴 대통령이 건강뿐 아니라 지금 도덕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를 일단 뭐 종합을 해서 보면 김명 기자가 좀 잘 설명을 했는데 일단 건강상 푸틴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인지 또 약간 의문이 되는 상황인 거고 이런 가운데 지금 쿠데타 가능성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대표님. 예. 그래서 지금 건강도 그렇고 얘기를 들어보면 우크라이나랑 이 전쟁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건강은 뭐 예전부터 꽤 나왔죠.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그 아까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테이블을 잡고 이렇게 약간 떠는 네. 듯한 모습 이게 이제 파킨슨병 환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몸을 주체를 하지 못해서 그런 장면들이 이제 많이 나왔다라는 거는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쿠데타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들으면서 좀 이거 깜짝 놀랐는데 네. 뭐냐면은 뭐 이 국방정보국장이잖아요. 아까 전에 한국의 국정원장. 그러면은 국정원장, 예를 그렇죠. 들면은 한국의 국정원장이 일본 매체랑 인터뷰하면서 8월쯤에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이 네. 미국 매체하고 인터뷰하면서 네. 김정은 체제가 8월쯤에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많이 과장되거나 신빙성이. 네, 그런 건데 문제는 네. 이거는 바로 푸틴 체제에서 숙청 대상입니다. 이런 네. 얘기를 외신하고 영국 스카이뉴스라고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네. 이게 지금 지도 체제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제 통제가 안 되고 언론에 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푸틴의 절대 권력이 지금 이상이 생겼다라는 신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서구에서 가장 우려하는 거는 푸틴이 정상적 판단을 못해서 핵무기 버튼을 누르는 거. 네. 이거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하는데 러시아에서도 이런 부분들 우려를 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쿠데타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만약에 푸틴이 핵 버튼을 누르려고 하면은 네. 그거에 대해서 그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서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가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니까 쿠데타를 얘기한 게 뭐 러시아의 국정원장급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이 국정원장급인 것 우크라이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네. 근데 이제 저 정보가 어느 정도까지 그렇죠. 공유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지도력에 있어서는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말씀처럼 이 러시아 내에서 푸틴의 입지가 어쨌거나 흔들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지금 굉장히 이 좀 러시아가 처한 현실을 답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게 김영 기자. 네. 지금 러시아 안에 들어가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글로벌 기업들이 하나둘 다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세계화 그리고 자본주의 상징과도 같은 네. 맥도날드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미국 맥도날드 브랜드가 사실 32년 만에 러시아에 들어간 지 32년 만에 모든 매장을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재밌는 건 러시아에서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 러시아 국민들이 이 마지막 맥도날드 햄버거 먹어야 된다면서 네. 지금 수십 미터 줄을 서고 며칠 동안 기다려서 햄버거를 먹는 이런 진 풍경이 지금 러시아 내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뭐 정말 고립된 곳이 아니라면 이 정말 상징적으로라도 매장을 내는 맥도날드기 때문에 네. 이 폐쇄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이 맥도날드뿐 아니라 지금 스타벅스, KFC, 코카콜라 등 이 세계화를 상징하는 모든 기업들이 지금 러시아에서 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답답한 상황인데 네. 이뿐만 아니라 뭐 샤오미 같은 중국 기업들도 지금 러시아에서 발을 빼려는 모습을 보여줘서요. 굉장히 지금 고립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점점 러시아가 고립되고 있다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게 이수아 기자. 네. 지금 보면 중립이었었던 주변국들이 있습니다. 뭐 핀란드, 스웨덴이 다 지금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라고 나섰어요. 네, 핀란드의 경우에는 러시아와 국경선이 거의 1,300km가 맞닿아 있는 국가입니다. 네. 그리고 1948년부터 계속 중립국 위치를 이어왔고 스웨덴 역시 19세기 초부터 계속해서 이 군사적 중립 노선을 지켜왔는데요. 네.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어떤 계기가 돼서 두 나라 모두 이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일단 나토 가입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이것을 계기로 나토가 두 나라 가입을 계기로 군사 자산을 더 확장한다든지 네. 러시아 주변에 더 많이 배치할 경우에는 이 레드라인이 될 것이다. 본인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게 나토 가입으로 러시아가 피해를 입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오늘의 탑을 좀 정해보겠습니다. 이 오늘의 탑,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곧 강행이 될 것 같죠. 이 더불어 여야 관계도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또 다른 한독수 총리 후보자의 임명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이 향방이 굉장히 좀 주목이 되는 만큼 오늘의 탑은 한동훈 임명 수순, 정호영은 고심으로 결정하겠습니다.